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고 의욕이 떨어지고 마음이 자꾸 무너진다면 당신의 기운이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새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의 곁에 어떤 기운의 사람이 있는가,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팁을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 그 안에서 운이 빠져나가고 인생이 무너지는 심리의 구조를 해부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을 조용히 소모시키는 인간관계의 실체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멀리해야 하는가, 어디까지가 자비이고 어디부터가 집착인가, 그 경계가 명확해질 것입니다. 운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 곁의 사람을 다시 보는 일입니다. 이 영상은 그 시작을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의 복은 당신의 분별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는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기운이 빠지고 그들의 말 한마디가 내 하루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 사람의 말은 특별히 모욕적이지도 않았고 겉으로는 그저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대화가 끝나면 피로가 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에너지가 맞지 않아. 사실 그것은 단순한 궁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불평의 파동 때문입니다. 불평은 단순히 불만을 표현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부정적 에너지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파동입니다. 그 말에는 방향이 있고 무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듣는 사람의 마음에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은 인간이 가진 가장 위험한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의 본질을 의지의 매개체로 보았습니다. 즉, 불평이 많다는 것은 단지 말이 부정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의지가 이미 부정으로 기울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의 곁에 있으면 우리의 의지도 함께 아래로 끌려갑니다.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오늘도 지옥이다로 하루를 시작하고 일이 주어지면 이건 왜 나만 시키지? 라며 투덜거립니다. 점심시간에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속에서도 결론은 언제나 같습니다. 세상은 다 썩었어. 그들의 하루는 현실이 아니라 끊임없는 불평의 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은 듣는 사람의 기운을 고요히 흡수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전이라고 부릅니다. 즉, 한 사람의 감정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현상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부정적인 언어를 반복적으로 들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환경에서도 무의식적으로 불만족을 느끼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말은 단지 공기를 진동시키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기운을 재구성하는 파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내는 말은 곧 마음의 향기와 같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언어가 곧 마음의 상태를 드러낸다는 통찰입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의 말에는 그 마음이 이미 탁해졌다는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옆에 오래 머물면 내 마음에도 그 탁함이 스며듭니다. 니체는 말은 운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언어 습관이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불평을 입에 담는다는 것은 삶의 모든 가능성을 결핍의 틀로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그 인식이 반복되면 실제로 현실은 그 틀에 맞추어 수축합니다. 불평은 불행을 불러오는 예언이자 그 예언을 스스로 실현시키는 언어적 주문입니다. 한 상담 사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늘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를 입에 달고 살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도 인정받지 못했고 가정에서도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불행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담사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혹시 불평하기 때문에 불행한 건 아닐까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일부러라도 하루에 한 가지 감사의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몇 달 만에 바뀌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탓하는 마음은 어둠을 낳고 감사하는 마음은 빛을 낳는다. 불평은 탓하는 마음의 형태이고 감사는 그 탓을 멈추는 수행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세상을 어둡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두워진 자신의 마음으로 세상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은 현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현실을 탓함으로써
통제감을 되찾으려는 심리적 반응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말이 아닌 에너지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불평을 입에 담는 순간 운의 흐름은 막히고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마주했다면 그들과 논쟁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의 울림입니다.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거리는 무관심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감사는 불평의 반대가 아닙니다. 감사는 불평의 파동을 정화하는 힘입니다. 매일 단 한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맑습니다. 커피 한 잔이 따뜻합니다. 이 짧은 말들은 불평이 만든 탁한 파동을 천천히 녹여줍니다. 삶의 운은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보다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불평은 불행의 씨앗이고 감사는 복의 씨앗입니다. 어떤 씨앗을 심을지는 언제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불평은 현실을 바꾸지 못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꿉니다. 불평을 입에 담는 순간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감사를 입에 담는 순간 세상은 조금 더 밝아집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이며 마음은 운명의 시작입니다. 남의 성공을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은 인간이 가진 가장 오래된 그림자입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타인의 행복을 자신의 결핍으로 해석합니다. 누군가 빛날 때 그 빛을 함께 바라보기보다 그 빛이 자신을 가린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타인의 성공 앞에서 미소를 지으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불편함이 피어납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시기심은 인간의 본성에 깊게 박힌 독이다. 이 독은 남을 해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파괴한다. 그는 시기를 단순한 질투와 구별했습니다. 질투는 아직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욕망이 남아있지만 시기는 타인의 행복 자체를 부정하는 감정입니다. 즉, 시기는 희망이 죽은 욕망입니다. 시기심의 근원은 비교입니다. 사람은 본래 자신을 통해 존재를 느끼기보다 타인과의 차이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경향을 가집니다. 이 비교가 심해질수록 삶은 타인의 거울 속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남이 웃으면 나의 부족이 드러나고 남이 성공하면 나의 실패가 강조됩니다. 이런 마음의 구조 속에서 시기는 자라납니다.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한 두 동료가 있었습니다.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입사했고 능력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먼저 승진했습니다. 남은 동료는 그날 이후 입을 닫았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회의 때마다 그 동료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비아냥을 섞었습니다. 결국 그 조직은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사람의 시기가 주변의 공기를 탁하게 만든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시기를 사랑의 반대라고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타인의 존재를 확장시키려는 힘이지만 시기는 타인의 존재를 축소시키려는 충동입니다. 프롬은 말했습니다. 시기심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때 생겨나는 감정이다. 즉, 시기란 자기 부정의 투사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에 닿지 못한 사람이 그 결핍의 고통을 타인의 행복에 던지는 것입니다. 현대 신경과학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시기를 느낄 때 인간의 뇌는 통증을 감지하는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타인의 성공은 단순히 부러움이 아니라 심리적 통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통증을 줄이기 위해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대의 가치를 낮추려 합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의 말은 늘 비슷한 형태를 띱니다. 그 사람은 운이 좋았던 거야. 다 거품이야. 오래 못 갈 거야. 이 말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지만 결국 자기 마음의 빈틈을 더 크게 벌려놓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될 용기가 없을 때 타인을 미워한다. 시기하는 사람은 사실 타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되지 못한 자신을 미워합니다. 그 미움이 타인의 행복에 대한 불편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의 감정은 남의 복을 줄이지 않습니다. 그가 줄이는 것은 오직 자신의 복입니다. 복은 나눌수록 늘어나고 부정할수록 줄어드는 법칙을 따릅니다. 남의 행복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복이 들어올 자리를 막아버립니다.
이것이 시기가 복의 문을 닫는 행위인 이유입니다. 반대로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순간 이미 풍요로워집니다. 그의 마음은 부족함이 아니라 충만함의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의 성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잘 된 걸 보니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 말 속에는 비교가 없습니다. 그는 타인의 빛을 증오하지 않고 그 빛을 길잡이로 삼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남의 행복을 보는 기쁨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감정이다. 그 말처럼 시기의 반대는 단순한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성숙함, 즉 타인의 빛을 통해 자기 내면의 어둠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결국 시기심은 타인을 향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심리적 투사입니다. 누군가의 행복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불편함은 나의 결핍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직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장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누군가의 복을 부정하지 말고 그 복이 세상을 더 밝히는 하나의 불빛이라 여기십시오. 그 빛을 가릴 수는 없지만 그 빛을 함께 비출 수는 있습니다. 남의 복을 시기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복을 잃지만 남의 복을 축하하는 사람은 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시기심은 인간이 가장 쉽게 빠지는 감정이지만 그 감정을 자각하는 사람만이 복을 잃지 않습니다. 타인의 성공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그 질문 속에서 시기의 그림자는 서서히 사라집니다. 시기하는 마음은 타인의 복을 끊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복의 근원을 마르게 만듭니다.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당신의 운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꿈을 이야기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걱정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신의 한계를 타인의 삶에 투영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며 새로운 시도를 미리 실패로 규정합니다. 그들의 언어는 조언이 아니라 두려움의 반영입니다. 이들은 현실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을 합리화한 사람들입니다. 그 두려움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벽처럼 보이지만 그 벽은 동시에 타인의 가능성을 가둡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너무 나대지 마라.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 말의 밑바닥에는 나는 시도했다가 실패했으니 너도 실패해야 공평하다는 숨은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절망이란 자신이 될 수 없는 존재가 되려는 욕망이다. 남을 끌어내리는 사람은 자신이 되지 못한 존재의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 절망은 타인의 도전 앞에서 불편함으로 바뀌고 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타인의 가능성을 조롱하는 언어로 바꿔 말합니다. 그 조롱은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의 무력감에 대한 방어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세네카는 비관론자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두려움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남을 끌어내리는 사람의 눈에는 세상이 늘 위험하고 성공은 잠시의 착각이며 시도는 어리석은 모험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현실을 본다기보다 자신의 두려움을 세상 위에 투사합니다. 실제 한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혁신적이었지만 회의실의 공기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선배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다 해봤어. 현실을 몰라서 그래. 회의는 그 말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그 젊은 직원은 다시는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는 조용해졌지만 그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라 정체였습니다. 이것이 부정적 확신에 덫이 만드는 현실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모든 부정은 존재의 힘을 약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남을 끌어내리는 말은 타인의 존재를 약화시키고 그 동시에 자신의 존재의 힘마저 줄어들게 합니다. 타인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가능성도 믿지 못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한 신뢰를 잃고 결국 자신에게도 냉소적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벗은 그대의 마음을 맑게 하지만 어리석은 벗은 그대의 길을 흐리게 한다. 남을 끌어내리는 사람은 그대의 길을 흐리게 하는 벗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빛나기 시작할 때 불안해하고
당신의 확신을 흔들어 자신이 안정되길 원합니다. 그들의 말은 걱정처럼 보이지만 실은 타인의 빛이 두려워서 생긴 그림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흔히 고민합니다. 혹시 저 사람이 맞는 말일까? 그러나 진실한 충고와 끌어내리는 말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진실한 충고는 들은 뒤 마음이 맑아지고, 끌어내리는 말은 들은 뒤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겁게 만드는 말은 언제나 독입니다. 그 독은 서서히 퍼져 당신의 의지와 열정을 마비시킵니다. 니체는 자기 한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다른 이의 도전을 응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을 끌어내리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능성보다 자신의 실패를 더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현실 인식은 언제나 패배의 언어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과 오래 함께할수록 우리의 사고도 점점 다치게 됩니다. 시도의 순간마다 혹시 무모한 건 아닐까? 라는 낮은 확신이 머리 위에 내려앉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한계가 내 한계가 되고, 그 사람의 두려움이 내 믿음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반항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그들의 말이 맞는지 따지기보다 그 말이 내 마음을 어떻게 흔드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불안이 커진다면 그건 진실이 아니라 두려움의 반향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오히려 결심이 선다면 그것은 충고일 수 있습니다. 진리는 마음을 가볍게 하고 두려움은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삶은 본래 불확실합니다. 그 불확실함을 견디는 용기가 없을 때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도를 부정함으로써 안정을 얻습니다. 그러나 불확실함 속에서만 가능성은 피어납니다. 확신에 덫에서 벗어나려면 세상의 냉소보다 자신의 결심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당신의 주변에 늘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말에 반박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확신은 논리로 깨지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당신의 두려움은 나의 길이 아닙니다. 남을 끌어내리는 사람은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정적 확신은 그들이 멈춘 자리의 변명일 뿐입니다. 타인의 두려움에 설득되지 않는 것, 그것이 자기 가능성을 지키는 첫 번째 수행입니다. 항상 세상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운이 없어서, 환경이 나빠서, 사람이 나빠서 자신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처음엔 안타깝게 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주변 사람까지 피로해집니다. 그들의 말은 위로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연민을 유지하기 위한 감정의 순환입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자유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늘 타인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역할에 머무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불행한 이유를 세상 탓으로 돌림으로써 스스로의 자유와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위치를 지킵니다. 그 위치는 그들에게 이상한 안정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한 직장에서 반복적으로 불평을 늘어놓는 직원이 있습니다. 나는 늘 일을 더 많이 맡아요. 상사는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는 주변의 공감을 얻지만 정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말은 변화의 요청이 아니라 관심의 요구입니다. 그는 불행을 통해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구조를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자기 기만의 형태로서의 불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자유를 두려워할 때 자신의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려 불안을 잠재웁니다. 피해자 역할에 머무는 사람은 바로 그 두려움의 산물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됩니다. 문제는 그들의 감정이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 오래 있으면 나 또한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들의 불행은 대화의 형태로 퍼지고 그 감정의 무게는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처음에는 동정심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나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서적 흡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공감 피로라고 부릅니다. 지나친 공감은 상대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을 함께 떠안아버리는 행위가 됩니다. 피해자 역할에 머무는 사람은 바로 이 점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들은 타인의 연민을 통해 자신을 유지합니다. 내가 나를 이해해줘야 내가 버틸 수 있어. 이 말 속에는 애정이 아니라 의존의 명령이 숨어 있습니다. 철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열등감을 갖지만 그 열등감을 핑계로 삼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 피해자 역할은 바로 그 핑계의 완성된 형태입니다. 자신의 불행을 세상이 만든 결과로 선언함으로써 성장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은 동시에 변화의 가능성도 잃습니다. 한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 한 여성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사랑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고 떠나요. 상담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계속 그런 사람을 선택합니까?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라는 정체성을 놓는 순간 자신의 삶을 다시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피해자를 돕는 것이 곧 선이라고. 하지만 진짜 도움은 동정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그들의 불행에 완전히 동조하는 순간 그들의 감정 구조 속으로 함께 빠져듭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함께 불행해집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슬픔은 전염되고 기쁨도 전염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감정론이 아닙니다. 사람의 정신은 관계 속에서 움직이며 타인의 정서가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불행을 끊는 방법은 그 불행의 이야기 속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피해자 역할에 머무는 사람은 결국 자기 연민을 통해 타인을 지배합니다. 그들은 불행을 무기처럼 사용합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너는 왜 이해하지 못하니? 이 말 앞에서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고 그 죄책감은 곧 복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이 약자임을 주장하면서 관계의 주도권을 쥡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냉정한 연민입니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완전히 끌어안지도 않는 태도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불행을 이야기할 때 그저 조용히 듣고 이렇게 말하면 충분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한 문장이 공감의 끝과 경계의 시작이 됩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한 사람을 돕고 싶다면 그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신 스스로 서게 하라. 그 말처럼 진짜 도움은 그들의 감정을 대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감정을 다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관계는 비로소 건강해집니다. 피해자 역할에 머무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그들의 감정에 끌려가는 순간 우리의 자유 또한 잃게 됩니다. 그들의 불행에 연루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단단한 연민의 형태입니다. 불행을 말하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결국 그 불행의 구조에 동화됩니다. 진짜 도움은 동조가 아니라 분별입니다. 냉정한 연민만이 나와 타인을 함께 구합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공손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죄책감이 생기고 자꾸만 내 뜻을 말하기 어려워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말로 다가옵니다. 나는 내가 잘 되길 바란다. 내가 힘들까봐 그러는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다정함이 나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조이는 끈이었다는 사실을.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악은 평범한 얼굴을 하고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처럼 진짜 위험한 사람은 분노하거나 폭력적인 이가 아니라 선의를 내세워 타인을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요구를 배려로 포장합니다. 너를 위해서야. 내가 아니면 누가 널 챙기겠어? 이 말 속에는 사랑이 아니라 통제의 의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의 착함은 계산된 친절입니다. 상대가 자신에게 미안해하고 의존하게 만들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그 배려가 고맙지만 곧 그 배려가 의무로 변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행동을 조절합니다. 결국 그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도덕적 인질관계로 바뀝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착한 사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착함은 상대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겉으로만 착한 사람은 자유를 무서워합니다. 그들이 주는 선의는 선택이 아니라 복종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친절에는 늘 조건이 붙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몰라줘? 그렇게 하는 건 내 마음을 무시하는 거야. 이 말이 반복되면 그 관계는 이미 심리적 구속의 형태가 됩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해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진짜 선의는 상대를 묶지 않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착한 사람은 소유를 사랑으로 오해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자기 질서 속에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타인은 나의 지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을 오해하면 인간 혐오로 들리지만 사르트르가 말한 지옥은 타인의 시선이 만들어내는 억압입니다. 조종형 착한 사람은 바로 그 시선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직접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신 죄책감을 심어 스스로 순종하도록 만듭니다. 너는 나한테 실망을 주지 않을 거지? 이 말은 부탁이 아니라 심리적 감금입니다. 한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언제나 그러니까 내 뜻을 거스르지 마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결정을 앞두면 항상 엄마가 실망하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 채 타인의 기대로 만든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 어머니의 말에는 악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의는 아들의 자유를 앗아갔습니다. 이처럼 선의로 포장된 조종은 직장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연인 사이에서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의 감정까지 통제하려 합니다. 그들의 언어는 따뜻하지만 그 따뜻함은 늘 자기 중심의 온도를 유지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고 단지 자신이 착한 사람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진정한 선의는 이성의 빛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성 없는 선의는 감정의 폭력으로 변합니다. 감정으로 상대를 묶는 관계는 결국 서로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착함의 이면을 의심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조용히 묶는가, 그 질문이 관계의 진실을 드러냅니다. 스피노자는 자유란 타인의 정의에 의존하지 않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착하지만 속으로 조종하는 사람은 타인의 정의 속에서만 자신을 확인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타인이 자신을 필요로 할 때 존재감을 느끼며 그래서 타인을 끊임없이 약하게 만듭니다. 이들의 착함은 상대의 성장보다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날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종은 논리로 깨지지 않습니다. 대신 침묵과 거리로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거리에는 냉정이 아니라 분별이 있습니다. 그 분별이 시작될 때 비로소 관계는 진실해집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선함은 자유의 냄새가 나고 가짜 선함은 두려움의 냄새가 난다. 이 문장은 관계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당신이 어떤 관계 속에서 자꾸 불편하거나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진짜 착함은 침묵 속에서도 타인을 살리고 가짜 착함은 미소 속에서도 타인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말이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의 생각이 확장되는가 아니면 작아지는가,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착한 얼굴로 다가오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의 방향을 보아야 합니다. 진짜 선의는 자유를 주지만 가짜 선의는 죄책감을 남깁니다. 조용한 미소 속에도 통제의 그림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숨 쉴 수 없는 관계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굴레입니다. 당신의 운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운을 밝히느냐, 탁하게 하느냐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 결정됩니다. 운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밝으면 복은 다시 흐릅니다. 이제 불행을 전염시키는 인연은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복을 부르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그 사람은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인가요? 아니면 조용히 놓아야 할 인연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은 마음을 비우는 하루, 내 곁에 복을 다시 선택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